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제가 겪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년놈들을 혼내줬는지 말이에요. 2024년 3월 15일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날의 시작이었어요. 제 딸 수연이의 장례식 날이었죠.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얀 국화꽃들이 빼곡히 놓인 가운데 제 딸 수연이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연이의 그런 밝은 웃음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요즘 들어 수연이는 늘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거든요. 남편 강도영이랑도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영정사진에서는 마치 모든 근심을 벗어던진 것처럼 평화롭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사위 강도영이랑 그 여자 조연지의 모습이었죠. 강도영이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을 당한 남편이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하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72년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봐왔는데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분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둡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놈이 조문 장부를 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조문객이 올 때마다 부의금 봉투를 받으면서 슬쩍슬쩍 내용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돈 계산부터 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슬픔에 잠긴 사람은 저렇게 타이밍 맞춰서 울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연지라는 년. 아, 이 년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우리 수연이 친구라면서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보니까 눈물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손으로 눈을 비비기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가방에서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을 자꾸 꺼내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귀가 밝거든요. 그 둘이 구석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제 됐나? 응, 곧 끝나. 서류는 준비됐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서류 준비가 그렇게 급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강도영이는 부의금 봉투들을 정리하면서 금액을 세어보고 있었고 조연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화장터로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터 직원 중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절차를 설명해 주더니 갑자기 제 한복 주머니에 뭔가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직원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른 업무를 보러 가버렸어요. 화장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강도영이랑 조연지는 어머님, 집으로 가서 쉬세요라고 하면서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있겠다고 했죠.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봤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동시에 머리가 띵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관 속에 있는 거 나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화장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고요. 우리 수연이가 살아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방금 화장된 건 누구란 말이에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도영이와 조연지의 수상한 행동, 가짜 같았던 슬픔, 돈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제가 이 정도 연기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강도영이와 조연지가 어머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집에 가자라고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강도영이와 조연지를 바라봤어요. 전현놈들이 웃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제 딸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년놈들아, 너희가 누구를 건드린 줄 아냐? 72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어온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아냐?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연기를 했어요. 기력이 다한 늙은 어머니처럼 행동했죠. 강도영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 그냥 피곤하다고 답하면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확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딸을 구하고 저 악마 같은 년놈들을 벌받게 만들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쪽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언제 전화를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강도영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 딸을 해치려고 한 사위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하면 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참을 만큼 참아본 사람이거든요. 다음날 강도영이가 회사에 간다고 나간 후 저는 드디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엄마. 아, 정말 우리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아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너 정말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저 무서워요. 시내에 있는 낡은 하숙집에 숨어 있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했더니 무슨 급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급한 일이에요라고만 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수연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할수록 그년놈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숙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허름했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죠. 이런 곳에서 우리 수연이가 숨어 지내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가 알려준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에 얼마나 긴장과 공포가 배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야, 엄마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수연이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얼굴은 까맣게 때가 타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공포와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수연이의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제 딸이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수연이도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면서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저는 수연이를 진정시킨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수연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도영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약을 먹였어요. 수연이 말로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도영이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마시라고 했대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보니까 차 운전석에 있었어요. 의식이 몽롱하고 몸에 힘도 없고 그때 반대쪽 차선에 차량 불빛이 상향등을 키며 오는데 저를 향해 라이트를 켜는 듯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반대쪽에 차를 세우고 저에게 달려와서 몸을 잘 못 가누는 저를 차에서 끌어내주고 길가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워주시겠다며 운전석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수연이를 도와주신 분이었는데 수연이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수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뒤에서 대형 트럭이 와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에 불이 났고 그분이 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수연이를 도와주시다가 목숨을 잃으셨다니요. 수연아,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저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영 오빠가 왜 저한테 약을 먹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길을 가게 됐을까? 수연이는 며칠 동안 이 하숙집에 숨어 지내면서 뉴스를 통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발표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도 봤고요. 엄마, 저 어떡해요? 도영 오빠랑 연지가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찾을 텐데 어떻게 해요? 수연이의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복잡했어요. 그 선량한 분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그분 가족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계실 테니까요. 수연아, 그건 엄마가 나중에 꼭 해결해 드릴게. 지금은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지갑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꺼내서 수연이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지 말고 배달시켜 먹어. 그것도 하숙집 주인 이름으로 시키고. 엄마,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몸만 챙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했어요. 수연아, 절대로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돼. 혹시라도 누가 너를 알아볼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 말고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친구들한테도 연락 절대 안 돼. 알겠지?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엄마. 알겠어요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엄마도 조심하세요. 도영 오빠랑 연지.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수연이를 두고 하숙집을 나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은 경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절친한 친구 최봉자를 생각했어요. 봉자는 저랑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봉자한테 전화했어요. 봉자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 못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봉자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30분도 안 되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봉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쪽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것, 강도영이랑 조연지가 꾸민 짓이라는 것까지 모든 것을요. 봉자는 제 얘기를 듣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수연이가 정말 살아있다고? 그래, 내가 직접 만나고 왔어. 그럼 지금 화장된 건 누구야? 모르겠어. 수연이를 도와주시다가 그만. 제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봉자도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이네. 그런데 정수가 이거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 해.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뭔가 깜빡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영이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서 증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봉자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집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강도영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뒤져볼 기회였거든요. 서랍장부터 시작해서 옷장, 책상 밑까지 다 뒤졌어요.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보는데 구석에 검은 봉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봉지를 열어보니까 휴대폰이 2개나 나왔어요. 하나는 우리 수연이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구형 휴대폰이었어요. 수연이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가서 켜지지 않았고 구형 휴대폰은 켜지긴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봉자야, 이거 봐. 봉자가 와서 휴대폰들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거 왜 여기 있어? 수연이가 죽었으면 유품으로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 구형 휴대폰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써? 우리는 구형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수연이 생일, 강도영이 생일, 제 생일. 하지만 다 틀렸어요. 이거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어. 봉자가 그때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말했어요. 정수가 내가 아는 애가 있어. 우리 조카 윤수민인데 27살인데 컴퓨터랑 휴대폰 전문가야. 이런 일 많이 해봤어. 정말 믿을 만한 애야? 당연하지. 내 친조카인데. 입도 무겁고 일도 깔끔하게 해. 그렇게 해서 윤수민을 만나게 됐어요. 젊은 남자애였는데 생긴 건 얌전해 보였지만 눈빛이 똘똘하더라고요. 수민이가 휴대폰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대포폰 같은데요? 이런 구형폰은 보통 신원을 숨기고 싶을 때 쓰거든요. 대포폰이 뭐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에요. 추적이 어렵게 하려고 쓰는 거죠. 불법적인 일 할 때 많이 쓰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섰어요. 강도영이가 분명히 뭔가 나쁜 짓을 꾸미면서 이런 폰을 썼을 거라고요. 그럼 이거 비밀번호 풀 수 있어?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수연이 씨 휴대폰도 배터리만 갈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삭제된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복원할 수 있고 위치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와, 정말 기술이 좋아졌구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다니요. 봉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수가 내가 은행 다니는 친구들한테 알아봐 볼게. 수연이 명의로 된 보험이나 통장 움직임 같은 거 말이야. 며칠 후 봉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정수가 큰일이야. 수연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3억이나 돼. 3억이나? 그래. 그리고 수익자는 당연히 강도영이고 더 놀라운 건 보험금 신청을 벌써 했다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현놈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한 짓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수민이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수민이가 며칠 동안 작업한 결과 구형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연이 휴대폰도 복구했고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민이가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도영이와 조연지가 주고받은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약 준비됐나? 응, 수면제 구했어. 그 사람 정보 확인했어. 가족 없음. 완벽해. 보험금 3억. 절반씩 나누자. 시신 확인 어려우면 더 좋고. 아이고, 이 잔인한 년놈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수연이 휴대폰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마지막 며칠간 수연이가 보낸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도영 오빠, 보험 얘기 그만해요. 무서워요. 연지야, 요즘 오빠가 이상해. 계속 제 보험 증서 어디 있는지 물어봐. 엄마,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마지막 문자는 제게 보내려다가 못 보낸 거였어요. 우리 수연이가 이미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구형 대포폰에서는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폐차장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거든요. 차량 처리 완료. 흔적 없애기 완료. 돈은 언제 줄 거야?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년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수민아, 이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곳 같은 거 찾을 수 있어? 네, 문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자주 만나는 장소가 카페와 무인 세탁소 같은데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지켜보자. 봉자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와 봉자가 돌아다니면서 강도영이와 조연지를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이 자주 만나는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시내에 있는 카페 로즈마리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근처 무인 세탁소였어요. 정수가 저놈들 패턴이 있는 것 같아. 거의 매일 저 카페에서 만나더라.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고 오후 2시쯤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져. 봉자가 그 말을 듣더니 눈을 번뜩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시간에 가서 지켜보면 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나 봉자나 강도영이와 조연지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면 들킬 텐데. 수민이가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들, 변장하세요.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옷도 평소랑 다르게 입으시고 그리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 보는 척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수민이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이거 소형 녹음기예요.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주변 대화 다 녹음돼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와 봉자는 카페 로즈마리 근처에 도착했어요. 둘 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하고 평소에 입지 않는 어두운 색 옷을 입었어요. 봉자는 안경까지 썼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홀이고 2층은 조용한 좌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1층 구석자리, 그것도 기둥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입구가 다 보였거든요. 봉자야, 긴장되네. 정말 올까? 올 거야. 수민이가 확인했잖아. 매일 같은 시간에 온다고. 정확히 25분 강도영이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옷을 더 신경 써 입었더라고요. 정장 대신에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했어요. 뭔가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5분 후에 조연지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그년이 어떻게 꾸몄는지 보세요.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마치 데이트하러 나온 것 같았어요. 우리 수연이 장례식 때의 그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강도영이가 조연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더라고요. 조연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며칠 전에 장례식에서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 맞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와 봉자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는데 다행히 2층에는 대형 화분들이 멋들어지게 칸막이처럼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그 화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도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분이 시야를 가려줘서 완벽한 엄폐가 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스위치를 켰어요. 그들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도영아, 정말 잘 끝났네. 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조연지의 목소리였어요. 기쁨에 찬 목소리였죠. 그래,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3억이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어. 강도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수연이 엄마는 어떠셔?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워낙 충격이 커서 정신도 없고 걱정할 거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나저나 그 사람 가족들은 연락 없었어? 조연지가 물어보니까 강도영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변우섭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차 폐차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완전히 혼자더라고.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수연이 차량으로 왜 달려간 거래? 오지랖 안 떨었음 죽지 않았잖아. 그래도 둘이 같이 죽어서 외롭진 않겠네.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이었어. 폐차는 어떻게 한 거야? 조연지가 궁금한 듯 물어보니까 강도영이가 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족 없는 거 알고 위임장 내가 작성했고 차 안에 변우석 씨 서류들이 다 있더라고. 그걸로 바로 처리됐지. 아이고, 이 잔인한 년놈들. 변우섭이라는 분이 우연히 그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 수연이를 도와주시려다 이런 일을 당하신 건데 저 년놈들은 오지랖이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다행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위조까지 해서 차까지 처리했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게. 만약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서류 심사하는데 2주 정도 걸린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연기해야겠네. 슬픈 과부 역할. 조연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맞아.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넌 연기 정말 잘하더라.
장례식 때 우는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연기가 나온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 두 사람이 낄낄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제 딸을 죽이려고 한 주제에 이렇게 태평하게 웃고 있다니. 그런데 정말 수연이는 차에서 못 나왔을까?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니야? 조연지가 갑자기 불안한 듯이 물어보니까 강도영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절대 불가능해. 내가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탔는데. 코끼리도 잠들 정도였어. 게다가 차량 화재로 모든 게 타버렸잖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끔 무서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화장까지 끝났잖아.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끝났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랑은 계속 같이 살 거야? 당분간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사 가거나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고, 1년 정도는 참아야 할 것 같아. 힘들겠다. 나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늙으신 분이라 오래 못 사실 테고. 그러면 집도 내 거 되는 거잖아. 아이고, 이 죽이려는 놈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더 오래 살아서 꼭 저년놈들을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1시간 정도 더 얘기하다가 둘이 일어났어요. 계산은 강도영이가 했고 나가면서 조연지 허리에 손을 올리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보기 역겨웠어요. 저는 급하게 녹음기를 챙기고 봉자와 함께 카페를 나왔어요. 카페를 나온 후 저와 봉자는 다른 쪽으로 나가서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봉자야, 들었지? 전현놈들이 하는 소리. 들었어.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변우섭이라는 분 이름도 알았고, 가족 상황도 알았고, 그리고 위조까지 했다는 것도. 정수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냐? 녹음도 했으니까. 아직 안 돼, 봉자야. 이런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저놈들이 좋은 변호사 써서 장난으로 한 말이다. 술 마시고 허풍 떤 거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 그러게. 그리고 우리 수연이도 지금 숨어 있는데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야 해. 그래야 저놈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게다가 녹음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수민이한테 연락해서 변우섭이라는 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전해줬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변우섭 씨 정보 찾았어요. 올해 52세이고 혼자 살았던 분이에요. 직업은 택시 기사셨고 정말 가족이 없으셨네요. 변우섭, 52세. 우리 수연이보다 18살이나 많은 분이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시던 분이 우리 딸을 도와주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 현재 소재 파악 안 돼서 일하는 곳에서 실종 신고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됐다고 나오네요.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 선량한 분이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고 차는 이미 위조 서류로 폐차됐다니. 아무도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나중에 꼭 그분의 진실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추도식을 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녹음 파일 분석해 봤는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보험 사기, 위조,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희는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인 세탁소였어요. 봉자가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강도영이와 조연지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은 시간에 그 세탁소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무인 세탁소에서 뭘 하는 걸까? 아마 옷을 빨래하는 것보다는 만날 장소로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무인 세탁소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어요. 정말로 2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싸우는 것 같았거든요. 뭔 일이 생겼나? 수민이가 준 소형 녹음기를 또 가지고 있었는데 멀어서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봉자가 말했어요. 내가 들어갈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세탁하러 온 아줌마인 척하면 돼. 모자 깊숙이 눌러 쓰면 돼. 봉자가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가방에 빨래를 넣어서 무인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들은 봉자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봉자가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면서 녹음기를 켜고 들어보니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나 무서워. 조연지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어제 꿈에 수연이가 나타났어. 왜 나를 죽였냐고 물어보더라. 꿈 가지고 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뭐가 어떻게 달라?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해.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다행히 강도영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연지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전화도 와. 말은 안 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전화는 누구한테나 와. 신경 쓰지 마. 정말 괜찮을까? 혹시 누가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조연지가 계속 불안해하자 강도영이가 조금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야, 정말 그만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진짜 들킬 수도 있어. 좀 더 당당하게 행동해. 그래도 뭐야? 이미 보험금 신청도 다 했고 곧 돈도 나와.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참자. 봉자가 세탁기를 돌리고 녹음기를 챙겨서 나왔어요. 저한테 들은 내용을 다 전해주고 녹음 파일도 보여줬죠. 조연지가 불안해하고 있어. 이건 좋은 신호야. 왜? 불안해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든. 우리가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하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강도영이가 집에 오면 일부러 의미심장한 행동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강도영이가 있을 때 전화를 받으면서 응, 그래. 알겠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고 끊는다든지 뉴스에서 보험 사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유심히 보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고 중얼거린다든지. 그리고 가끔 강도영이가 조연지를 집으로 데려올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려야죠라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연지를 특별히 유심히 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조연지가 눈에 띄게 예민해졌어요. 저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강도영이한테도 자꾸 어머님이 이상해요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어머님, 요즘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받으세요? 어느 날 조연지가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전화? 그냥 친구들이야. 나이 먹으니까 통화할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통화하실 때 목소리가 뭐가? 아니에요. 그냥 조연지가 말을 흐리면서 가더라고요. 제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연지가 점점 더 예민해지자 저는 더 과감한 작전을 펼치기로 했어요. 봉자와 수민이의 도움으로
저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조연지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야. 봉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집에서 강도영이 혼자 있을 때 더 노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강도영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때 일부러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든지,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꿈에 나타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중얼거린다든지. 그러면 강도영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상한 꿈을 자꾸 꾸네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더 직접적으로 해봤어요. 강도영이 앞에서 일부러 수연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수연이가 정말 편안하게 가긴 했을까? 왜 자꾸 꿈에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할까?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강도영이가 그 말을 들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 그래. 수연이가 나타나서 자기는 아직 갈 때가 아니었다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강도영이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손까지 떨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봤어요. 강도영이 출근한 후에 집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그놈 방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몇 가지 물건들의 위치를 살짝씩 바꿔놨어요. 서류 순서라든지 서랍 안에 물건 배치라든지. 그날 저녁 강도영이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왜? 청소했는데. 뭐 잘못 치웠나? 아니에요. 그냥 제 서류들이 좀. 서류들? 아, 먼지 털면서 좀 움직였나? 미안하다. 다음엔 조심할게. 강도영이가 말을 흐렸는데 분명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는 자기 방문에 자물쇠까지 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결정적인 한 수를 둔 게 있어요. 수민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강도영이와 조연지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할머니, 익명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알고 있다라든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수민이가 며칠에 한 번씩 강도영이와 조연지 휴대폰으로 그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자는 진실은 숨길 수 없다였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였고요. 세 번째는 변우섭을 기억하라였어요.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강도영이가 문자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조연지가 집에 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요.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덜덜 떨고. 어머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어느 날 조연지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잘못한 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이상한 일들이 뭔데? 그냥 이상한 문자도 오고 누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자? 무슨 문자? 조연지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전현이 완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봉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가 큰일이야. 누가 너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아까 시장에서 장사할 때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계속 너 주변을 서성거리더라. 내가 뭐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전현놈들이 저를 미행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봉자야, 어떡하지? 진짜 위험한 건 아닐까? 일단 조심해.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 내가 가능한 한같이 다닐게. 그날부터 정말 조심해서 다녔어요. 뒤돌아보기도 자주 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니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강도영이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몰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해. 어머니가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셔. 그리고 너한테도 이상한 문자 왔지? 알고 있다. 진실은 밝혀진다. 변우섭을 기억하라 이런 거. 누가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번호도 계속 바뀌고 추적도 안 돼. 정말 누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고, 들어보니까 조연지랑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셔. 수연이가 꿈에 나타나서 억울하다고 한다고, 뭔가 말하려고 한다고.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어제 집에 오니까 내 방 서류들이 좀 이상했어. 누가 뒤진 것 같더라고.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강도영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어머니를. 일단 이건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우선 보험금부터 받아야 해.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했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자. 보험금 받으면 바로 여기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를. 그때 강도영이가 한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연지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내가 준비할 테니.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전현놈들이 저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봉자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봉자야, 큰일이야. 저놈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정말?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다 얘기해 주니까 봉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수가, 이거 정말 위험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아직 증거가. 무슨 증거야? 지금 내 목숨이 위험한데.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와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강도영이 최근에 이상한 검색을 많이 했어요. 무슨 검색? 사람 찾는 방법, 사설 탐정 비용, 휴대폰 추적하는 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노인 사고사 위장 방법, 계단에서 넘어져 죽는 확률 이런 것도 검색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상속 순서,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 이런 것도 검색했어요. 수민아,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강도영이랑 조연지가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멀리 있는 카페에서요. 아마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보험금도 나오고 할머니 일도 어떻게 할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녹음할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수민이가 그들을 따라가서 녹음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녁에 수민이가 와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도영아, 보험금 나왔어? 응, 오늘 입금됐어. 3억 다 들어왔어. 정말? 드디어. 이제 진짜 떠날 수 있겠네. 그런데, 뭐,
어머니 문제가 남아있잖아. 아,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너무 이상하셔. 그리고 이 문자들. 누가 보내는 거야? 정말 무서워. 변우섭을 기억하라 이건 뭐야? 누가 변우섭을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그럼 어머니를 정말 해야 하는 거야? 별 수 없잖아. 이대로 두면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계단에서 넘어지는 걸로 하자. 나이 드신 분이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 언제? 내일 밤. 내가 회사 야근한다고 하고 너도 친구 만난다고 해. 그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잖아. 정말,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이미 수연이 일도 다들 사고사로 알고 있잖아. 어머니까지 사고로 돌아가시면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일 밤, 전현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민아,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정말 위험해요. 그날 밤 저는 봉자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휴대폰 복구 내용, 위치 추적 기록, 보험금 신청 서류, 검색 기록,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담당 형사인 김대성 씨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정말 중대한 사건이네요. 보험 사기에 살인 미수, 시신, 은닉, 그리고 살인 계획까지. 이거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수연이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이죠. 그런데 우선 가져오신 증거 자료의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신고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 저희가 먼저 보호 조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 저놈들을 잡을 건가요? 내일 아침에 동시 체포 작전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연 씨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경찰서 근처 안전한 곳에서 잤어요. 봉자가 같이 있어줘서 덜 무서웠지만 그래도 떨렸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 김대성 형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수연 씨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영장도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동시 체포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께서 모아주신 증거들 중에서 국과수에 보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오전 저는 봉자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수민이가 복구해준 휴대폰 데이터와 녹음 파일들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이 증거들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대포폰에서 나온 위치 정보랑 문자 내용들. 이거면 충분히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특히 휴대폰 관련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사위방에서 찾은 휴대폰들이에요. 집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검은 봉지에서 발견했어요. 수연이 것도 있고 모르는 구형폰도 있었거든요. 그럼 사위분 집에 할머니도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같이 살았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공동 거주 공간에서 발견한 거니까요. 그리고 수연 씨 것은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 더욱 문제 없고요. 김대성 형사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비밀번호 잠긴 폰은 어떻게 여셨나요? 수민이라는 젊은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전문가래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네요.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영장받아서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확보해 주신 물리적 증거물이 있으니까 저희가 합법적 절차로 내용을 복원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본 내용들은 할머니께서 이미 보신 내용은 단서가 된 거예요. 그 단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하면 법정에서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변우섭 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밝혀진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가 사고 현장을 재조사해 봤는데 차량 화재 당시의 CCTV 영상을 찾았거든요.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변우섭이라는 분이 정말로 우리 수연이를 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변우섭 씨가 수연 씨를 차에서 끌어내신 후에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다시 가셨을까요? 수연이 말로는 차를 갓길에 세워주겠다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분 정말 착한 분이시네요. 그때 뒤에서 대형 트럭이 와서 들이받는 장면까지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선량한 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할머니, 이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강도영과 조연지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변우섭 씨가 선량한 피해자라는 것도 입증하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체포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김대성 형사님이 무전으로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1팀 강도영 체포 준비 완료. 2팀 조연지 집 앞 도착. 동시 체포 시작. 15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2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강도영은 집에서 체포했고 조연지는 본인 집에서 체포했어요. 둘 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1시간 후 경찰서에서 강도영과 조연지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봤는데 둘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 숙이고 떨고만 있었어요. 할머니, 둘 다 아직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연이가 경찰 보호를 받으며 경찰서에 왔거든요. 엄마. 수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수연이와 재회한 후 형사님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할머니와 수연 씨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하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변우섭 씨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연락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변우섭 씨가 무연고자는 아니었어요. 멀리 사시는 사촌 누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가 들어간 거였는데 저희가 찾아서 연락드렸어요. 내일 오실 예정이에요. 다음 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변우섭 씨의 사촌 누나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김영숙이라는 분이었는데 6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우섭이가 그런 일을. 김영숙 씨가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일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님. 우리 우섭이가 원래 그런 애였어요. 남 도와주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간 거니까. 그분과 함께 변우섭 씨를 위한 제대로 된 추도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강도영과 조연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둘 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희가 모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특히 대포폰에서 나온 문자 내용들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보험금 3억. 절반씩 나누자. 변우섭 그 사람 정보 확인했어. 가족 없음. 완벽해. 어머니를 계단에서 넘어지는 걸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조연지가 먼저 자백을 했어요. 다 강도영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러자 강도영이도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강도영이가 수연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사고로 위장하려고 한 것, 우연히 변우석 씨가 끼어들게 된 것, 변우석 씨 차량을 위조 서류로 폐차한 것, 3억 원 보험금을 노린 것,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계획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72세 할머니가 직접 수사해서 사위의 보험 사기를 밝혀냈다는 뉴스가 전국에 퍼졌거든요. 할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해내셨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 봉자랑 수민이가 도와줬고 무엇보다 우리 수연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 그냥 우리 수연이랑 조용히 살 거예요. 그리고 변우섭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한 달 후 변우섭 씨를 위한 추도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치러드렸어요. 김영숙 씨와 함께 변우섭 씨가 다니시던 택시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었어요. 변우섭 씨,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함이 아니었으면 우리 수연이를. 추도식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변우섭 씨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연이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수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이제 편안하게 살자.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격적인 기소 준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번 사건은 정말 중대한 범죄예요. 보험 사기, 살인미수, 문서위조, 시신은닉, 살인회비.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중형을 받을 것 같아요. 김대성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강도영이랑 조연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조연지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도영 씨가 계속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강도영이는 정반대로 주장했어요. 조연지가 먼저 보험금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수연이랑 친하니까 접근하기 쉽다고.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만 이제 와서 서로 등을 돌리다니요.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평생 가보지도 못한 곳인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다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강도영이와 조연지를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속이면서 웃던 놈들이 이제는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증인 문정숙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께서는 피고 강도영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 아니, 전 사위입니다.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쪽지부터 시작해서 수연이와의 재회, 증거 수집 과정,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했던 계획까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딸을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강도영 측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직접 강도영이 수연 씨에게 약을 먹이는 것을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때 검사님이 나서셨어요. 증인께서 제출하신 녹음 파일과 휴대폰 증거들을 들어보시죠. 법정에 그때 녹음한 강도영이와 조연지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탔는데 코끼리도 잠들 정도였어. 보험금 3억. 절반씩 나누자. 어머니를 계단에서 넘어지는 걸로 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배심원들도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연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한수연 씨,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도영, 피고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마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 기억은 언제부터 나시나요? 차 운전석에서 깨어났어요. 몸에 힘이 없고 의식이 몽롱했어요. 그때 변우섭 씨가 도와주셨어요. 수연이가 변우섭 씨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울먹거렸어요. 그분이 저를 구해주시려고. 그런데 제 대신 그때 조연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변우섭 씨의 죽음은 사고 아닌가요? 피고들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검사님이 바로 반박했어요. 피고들이 계획적으로 한수연 씨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 과정에서 변우섭 씨가 희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희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제출됐어요. 대포폰에서 나온 문자들, 위치 추적 기록, 보험금 신청 서류, 위조한 폐차 서류,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피고 강도영이 검색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노인 사고사 위장 방법, 계단에서 넘어져 죽는 확률. 검사님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강도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중간에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강도영이가 갑자기 법정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도영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조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이도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재판 중에 정말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변우섭 씨 사촌 누나인 김영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하셨거든요. 우리 우섭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았는데 김영숙 씨가 울면서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간 거니까. 우리 우섭이 성격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판사님도 깊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드디어 변론이 끝나고 판결 날이 왔어요. 그날 법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고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 강도영, 피고 조현진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한수연 씨의 신뢰를 이용한 점, 무고한 변우섭 씨가 희생된 점,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추가 범행까지 계획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범 피고 강도영에게는 징역 15년, 종범 피고 조현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수연이 손을 꽉 잡았어요. 또한 피고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서 김대성 형사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네요. 고마워요, 형사님. 형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이제 우리 수연이랑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변우섭 씨,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수연이는,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먼저 변우섭 씨를 위한 제대로 된 위령제를 치르기로 했거든요. 김영숙 씨와 함께 준비했는데 변우섭 씨가 다니시던 택시회사 동료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할머님, 우섭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러게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위령제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변우섭 씨도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무서운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수연아.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수연이는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수연 씨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할머님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정말 뜻깊은 일도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 거예요. 할머니의 용기, 72세 문정숙의 정의 실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네요. 그러게. 신기하다. 책 출간 기념회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봉자도 오고 수민이도 오고 김영숙 씨도 와주셨어요. 정숙 언니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이 다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봉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몰랐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연이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수연이는 회사에 가고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 잘할 거야. 엄마는 오늘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김할머니가 사기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상담해 드렸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끔은 변우섭 씨 생각도 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평화는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우섭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사드려요. 그리고 가끔은 강도영이와 조연지 생각도 해요. 지금쯤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뉘우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그 에너지로 수연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 수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함께요. 그래야지. 우리 함께 천천히 행복하게 살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끔찍한 일들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함.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72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수연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거든요.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사랑이 이겼고 정의가 이겼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